한번 잘 봐주십시오. 뭐 모자도 눌렀었고요. 함정 이 선글라스도 끼고 목도리도 딱 가렸는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분 처음 보고요. 린다 김인 줄 알았어요, 진짜. 린다 김. 기자들도 헛갈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특검에 딱 모습을 드러냈는데, 린다 김 아니야? 그랬는데, 린다 김이 아니었습니다. 주사 백 선생이었습니다. 네. 주사 백 선생, 기억 안 나. 제가 관련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앞에 안 보이시니까 선글라스 벗고 가시죠. 누구신지만 좀 얘기해주세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예, 예. 어디 소속이십니까? 변호사분이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변호인분이라도. 수사하지만 와주세요. 특검에서 어떤 이유로 소환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주사 아줌마 백 씨가 특검에 비공개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좀 뭐 비선 의료진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했는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 전에 이제 채널A에서 과거에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나이가 74인데 최순실도 뭐 가물가물하고 난 청와대 절대 들어간 적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 모르쇠로. 문제는 일단 이경재 변호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사 뭐 선생님 소개시켜주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는 취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정유라 씨가 덴마크 법정 앞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가져서 백씨 아줌마는 저도 알아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과연 어제 특검에 가서 기존의 그 입장을 그대로 진술을 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어제 그 기자들도 당황했던 게 전혀 예상치 못한 처음 보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누구지? 그러다 진짜 린다김 얘기까지 린다김하고 린다김 혹시 여기 또 똑같아요. 관련돼 있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지금 일단 언론 통해서 알려진 건 70살이 넘은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린다김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그러네요. 모자까지. 만약에 저 린다김이 검정색 선글라스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똑같습니다. 복장도 거의 비슷하고 스타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검에서는 지금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 맨 먼저 이 백 선생을 소환해서 청와대 들어갔는지 보안소집을 갔는지 조사를 하는 건데 그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들을 특검에 쥐고 있는지 그게 아마 조사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채널A가 저 백 씨를 특검 조사 받기 바로 하루 전날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 간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청와대 간 적이 없어요. 뭐 오래돼서 저는 지금 나이가 74살이에요. 오래돼서 지금 뭐 기억도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을 대화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만나겠어요? 뭐 차려하겠어? 뭐 하겠어요? 다 결론이 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사 백 선생이요. 최진봉 교수님 얼마 전에 이영선 행정관이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휴대 문자 보냈죠. 메시지 보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그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정작이 백 선생은 나 뭐 청와대 간 적도 없고 최순실도 모르고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뭐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거의 최순실하고 비슷해요. 최순실도 모르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배운 건지 아니면 지시를 받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백 선생이라는 사람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잖아요. 아까 백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정유라도 안다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정유라가 엄마와 함께 이 사람한테 치료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엄마 치료받을 때 옆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친해져서 최순실이 청와대에 소개를 해준 거고 그렇게 해서 이영선이 프리패스로 들어가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정황상 모든 게 나와 있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 선생이라는 사람이 모르쇠로 저렇게 나오는 것은 절대로 저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 그러면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직접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죠. 정유라는요 이 주사 백 선생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먼저 듣고 말씀 좀 더 이어서 듣도록 하죠. 아직 안 됐습니까? 잠시 그럼 들려드릴게요.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근데 그 주사 아줌마, 이른바 백 선생으로 불렸다는 이분 얘기를 믿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74살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 어떻게 주사를 놔요? 그러다 큰일 나죠. 주사 잘못 놓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 나올 때 그냥 사실 겉모습만 보기에는 제가 볼 때 한 30대밖에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기운이 막 펄펄한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얘기가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런 모습 보다가. 그런데 이게 보면은요, 저희 채널A가 그러니까 그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죠. 박채윤. 박채윤. 박채윤은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채윤의 동생을 채널A가 어렵게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이 박채윤의 동생이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 대통령의 뭐 미용 시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먼저 그 박채윤의 동생 육성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8월 15일 날에 있는 그 연설대로 이렇게 비치면 거기 실자국이 이렇게 보여요. 그 자국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술했네. 그때는 그거 명확히 기억하는 게 휴가 때 그게 있으니까 저희가 막 그랬었어요. 실을 표면을 얇게 넣으면은 이렇게 실이 들어간 자국이 그 실 들어간 자국만큼 뿔로 튀어나와요. 그 실이 이렇게 얼굴에 있는 것처럼. 예, 정 의원님, 뭐 저희가 그 경축식 때 화면을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시술 자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 박 대통령 시술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누가 했느냐일 거 아니에요. 근데 김영재 원장도 한 적 없다. 뭐 정기양 전 자문위도 한 적 없다. 아무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 김영재 원장은 지금 부인이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동생이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저거는 100% 우리가 또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또 불리한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유리한 것만 가지고 논평을 하고 상상을 하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자기네는 안 했다. 우리는 사실은 실을 만들어서 그거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기양 의사한테 지금 떠넘기는 피부과 역할을 하고 자문의.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연세대. 예, 자문이죠. 근데 저는 정기양 교수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아니 나는 자문이다. 내가 했으면 했다 그러지. 그게 무슨 죄냐 나한테. 근데 나는 안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김영재 쪽에서 피해가려고 하는 얘기니까 아마 특검에서는 김영재 부분을 더 아마 주목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취임 첫 해였습니다. 2013년 8월 15일에 이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서 대통령이 이제 경축사를 하는 모습인데 한번 보시면 유심히 한번 보시면 그냥 좀 예사롭지 않죠. 지금 여기 빨간색 선이 그어지는데 소위 이제 이 볼에 실을 좀 넣어서 이제 리프팅 시술을 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요. 2013년 8.15 경축식 얼마 전이 대통령이 저도로 휴가를 갔을 때였대요. 그래서 혹시나 대통령이 또 휴가 가서 뭐 시술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2013년 8월 15일 경축사 때 모습인데요. 예. 7월 말에 이제 저도로 휴가를 가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저도에서의 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전에 찍은 거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아. 사전에 찍은 거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휴가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실 리프팅 시술을 받고 바로 또 하루 이틀 만에는 표가 좀 많이 나니까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받은 게 아니냐라는 그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때 박근혜 대통령의 실 리프팅을 뭐 했건 안 했건 저거는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휴가 때니까요. 휴가 때고 뭐 저거야말로 어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예. 드는데 문제는 저 때 이후에 또 이제 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이후에도 유사한 뭐 주사 자국들 같은 것들이 보였는데 예. 문제는 누가 했느냐가 지금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문제인 겁니다. 사실 저 때 실리프팅을 누가 했는지 그거는 그 의사에게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더 숨길 게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고요. 예. 사실 정기양 자문위가 말한 것처럼 저 때 정기양 자문위가 만약에 저 시술을 했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대통령이 자문이니까. 네. 근데 정기양 자문위가 저걸 끝까지 안 했다라고 하는 보니까 이유는 안 했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여기 연루돼 있다면 지금 세월호 사건 직후에 뭔가 또 시술한 것도 본인이 했다고 시인해야 되니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일 가능성도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김영재 원장 측에서 말 그대로 이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정기환 교수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이 사실상 시술을 해놓고 오히려 역으로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두 가지 자문위한테. 상황을 좀 가정을 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했다고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지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했느냐, 또 박 대통령이 뭐 리프팅 시술을 했다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근데 그게 비선 진료를 통해서 했느냐, 아니면 공식 의료진을 통해서 했느냐.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반 사인하고 다른 우리나라 국민들의 위험과 안전을 다 책임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예를 들면 미국의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저런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돼서 대통령이 잠시라도 마취를 당하거나 몇 시간 동안 국정을 비우게 된다거나 이러면은 그 비어있는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아니면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짧은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결정을 내릴 것들이 생기거나 비상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흔적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야 24시간 전부 다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누가 공격하거나 뭐 문제 생길 때 뭐 시간 가려가면서 생깁니까?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태극기 집회에 윤상현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 참 정치인들의 모습이 많이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친박 진영 의원들 출동이 많네요. 거의 다 나왔네요. 예, 예.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누님이 말씀하셨지만 저게 나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예전에 총선에서 친박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타고 다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욕먹을 일이에요. 네.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위축된 정치적인 상황 또는 자기들이 어떤 활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뭐 소위 맞불 집회, 태극기 집회라는 걸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좀 넓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 새누리당이 변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정치권에 대한 실망일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이 모습은요. 지금 이제 태극기 집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촛불 집회는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4시 반에 이제 사전 집회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행사명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열은 어제부터 이제 1박 2일 동안 집회를 이어오던 이제 촛불 집회의 참가자들인데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를 위해서 광화문 광장으로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박 2일 동안 집회를 이어갔고요. 15.7km에 걸친 행진 끝에 이제 광화문 광장에 속속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추가로 또 살펴드리도록 하죠.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앞서서 이제 김영재 원장 측이 정기영 전 자문위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기영 전 자문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줬는데 내가 무슨 실로 시술을 해요. 다른 실은 많은데 저는 다른 실은 안 써봤어요. 저는 다른 실은 산 적도 없고 쓴 적도 없어요. 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시술에서는 절대 임기 중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시술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영 자문위도 안 했다 그러고. 아니 정 의원님, 대통령이 저는 그래요. 아까 백 변호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 8월달 경축식 때 미용 시술 받을 수 있잖아요. 여성 대통령이 뭐 미용 시술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지금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도 명확히 풀리지 않고 있고 대통령이 이제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았는데 정작 시술을 했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뭔가 의혹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이런가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얼굴에 손댔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 박채윤 씨, 예. 그다음에 김영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내줬단 말이에요. 아무리 특검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영장을 법원에서 내주질 않으면은 사실 구속을 못 합니다. 예. 근데 내줬다는 건 뭐냐면 물론 다른 건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김영재에 집중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술한 사람이 김영재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사한 사람으로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과 이렇게 촉을 보면 김영재라고 특정한 거 아니냐 특검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생 박채윤 씨 동생인가요? 예. 그분이 그러잖아요. 자꾸 그걸 정기양 교수한테 떠넘기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동생은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 우리는. 본인의 왜냐면 매형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걸 굳이 그 동생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막 하진 않거든요. 보통의 경우면 언론을 피합니다. 나는 말 못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는 그걸 노리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요. 올해 1월 달에 김영재 원장이 인터뷰를 한 방송사하고 했어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자기네가 먼저 알았던 게 아니라 정기환 교수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치의를 통해서 알게 됐다. 네, 주치의 통해가지고 자문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정기환 교수가 뭐 시술을 했니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김영재 원장이 자기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쪽 얘기를 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영재 원장이 아마 어제 그 부인하고 같이 특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재 원장에 대한 구속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최순실이 등장해 있는데 함께 한번 보시죠. 최순실과 관련된 키워드는
은밀하게 그런데 은밀하고는 싶어 하는데 뭔가 엉성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황수연 앵커 최순실 문건에 말이에요. 뭐 알 수 없는 뭔가 그런 위장수를 쓴다는데 이번에 좀 엉뚱하게 등장했어요. 네, 최 교수님 저희 채널A 단독 보던데 예. 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의 날씨. 이게 이런 메일이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메일 제목이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째는 청와대에서 혹시나 물론 제가 볼 때는 청와대 공식 메일로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사적 메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반 메일을 썼는데 일반 메일도 사실은 거기서 쓰면 안 되는데 이게 본인들이 허가를 내줘요. 일반 메일을 쓰도록 하는 건 비서관이 허가를 내주면 일반 메일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비밀 때문에. 근데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허가를 내줘서 일반 메일을 쓰는데 거기에다가 혹시나 이게 들키면 누가 제목에 대통령 연설문 또는 무슨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렇죠. 오늘의 날씨입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트로 8메가바이트인가 그 정도까지는 일반 기사 같은 걸 집어넣는 거예요. 네. 일반 보도 기사를.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만 읽잖아요. 제목하고 처음만 읽었는데 별 내용 없네? 별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거죠. 최순실 입장에서 뭐 오늘의 날씨 또는 뭐 설국열차, 햇님, 포항이라는 제목에는 대통령 연설문이 들어있었대요. 그러니까 포항이라고 해놓고 포항과 관련된 내용 쭉 앞부분에 쓰다가 뒤에 가야만 주 내용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설국열차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국무회의 말씀 자료인 거고 햇님은 말씀하신 대로 캠프 회의 내용, 포항은 연설문, 뭐 설렁탕, 걸그룹, 베컴 등등 많이 등장했었죠. 예, 정 의원님 저렇게 위장 제목의 이메일을 썼을 뿐만 아니라 차명 이메일도 썼고 또 차명폰도 23대나 썼다고 하는데 23대나. 수사하면서 이렇게 차명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나요, 보통? 아니 이 정도까지 모든 게 다 차명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이 저 일을 하면서 최순실 씨하고 그 정호성 씨하고 그 3인방 다 이게 나쁜 일이구나라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꾸 숨기는 거잖아요. 근데 숨기려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좀 엉성해요. 자꾸 엉성해지는 거죠. 엉성해요. 네. 본인들은 숨기고 싶지만 엉성합니다. 아니, 갑자기 전 웃음이 터졌는데요. 무슨 첩보원도 아니고 첩보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대통령 40년 직이잖아요. 그냥 이메일 자연스럽게 아무 잘못 없다 그러면 주고받아도 되는 거를 무슨 기사까지 붙이고 오늘의 날씨입니다. 무슨 설국열차 이렇게까지 붙이는 거 얼마나 유치해요. 자기네들 딴에는 이게 굉장히 비밀스럽게 뭔가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친구하고 암호 주고받거나 그러면 이 연인 사이에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한 것 같고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막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막 느끼고 그러잖아요. 약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은 하고 있지만 자기들끼리만 뭔가 공유하는 뭔가를 만들고 큰 일을 하고 있다.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도취돼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은밀하지만 그 뭔가 좀 엉성했다는 소식이었고요. 네 번째, 장시호입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인데요. 장시호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그 집,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장시호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본인 명의의 월세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알고 보니까 고영태가 살고 있었다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를 굉장히 신뢰했던 거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고영태 씨와 관련해서도 많이 드러나는 걸 꺼렸었는지 조카의 그 명의로 월세 아파트를 하나 계약을 해서 장시호 씨한테 얘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영태 씨가 그 집에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고영태 씨는 이제 그 관련해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보증금 5천만 원 내가 냈다. 내가 냈으니까 뭐 그건 차명으로 돼 있건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인데 그럼 그 위에 이제 월세 같은 것도 누가 냈는지.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어쨌건 고영태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보호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 단적으로 드러난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지금 최순실 씨가 가장 심하게 배신감을 느낀 것 1호가 고영태 씨라면 2호가 장시호 씨겠죠. 어제 법정에서 만났을 때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를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 최순실 씨는 계속 장시호 씨 뒤통수를 노려보고 어제 법정에서 만나서 근데 장시호 씨에게 사실 어찌 보면 가장 믿었으니까 태블릿도 맡겨놓고 그다음에 은닉한 재산 또 땅 문서도 대여금고에 또 장시호 시켜서 찾아오라고 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지금 폭로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시호 씨 입장에서 과거에 최순실 씨에게 한번 그 꾸중을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관련해서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따귀를 맞았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아직도 최순실 씨 좀 많이 무서워하고 있지 않나. 너무 많은 걸 자기들과 다 폭로를 해놨긴 하지만 아직은 최순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헌재 그 최순실과 이 장시호가 같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최순실이 아니, 법원에. 법원에 네. 뒷줄에 앉았다면서요. 그래갖고 아마 자기 조카 장시호를 뒤에서 엄청 째려봤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뒤통수만 있어. 바라봤다. 왜냐면 요즘에 장시호가 계속 뭐 이게 폭로하고 있잖아요. 아주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하고요. 5번째 한번 키워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정유라입니다. 정유라. 보겠습니다. 정유라와 관련된 소식은 엄마 나와라 오버. 정 의원님, 네. 정유라가 이제 한국 안 오겠다라고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이게 뭐 계속 그 이쪽 우리 이경재 변호사라든지 이쪽에 막 계속 SOS를 치고 있다면서요. 정유라가. 지금 예. 정유라의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다음에 정유라의 측근도 지금 덴마크에 있잖아요. 네. 그럼 엄마하고 얘기하려면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엄마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예, 이경재 변호사로 보여지죠. 네. 이렇게 이제 연락이 되면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랬을 때 지금 정유라는 뭐냐면 나는 죽어도 한국 안 들어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금 22일까지 아마 구금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결정이 만약에 나면 송환. 우리가 예측하고 싶어 하는 예. 희망사항대로 만약에 송환 결정이 난다고 해도 문제는 지금 정유라 씨가 한국에 안 오는 그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법원에 재판을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정유라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걸릴 것 같다. 정유라는 지금 끝까지 가겠다. 네. 이런 지금 뜻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특검 그런 현안 같은 거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이제 귀국을 하지 않기로 정유라가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유라가 막 특검에 소환되고 하는 모습은 보기가 어렵겠네요. 네.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정 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